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무정형의 삶, 김민철의 파리 산문집입니다. 다른 모양의 삶을 살고 싶었다. 바람은 간절했으나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길이 없었다. 바람은 자꾸 뾰족해져만 가는데 현실은 나를 두텁게 가로막고 있었다. 살던 대로 살아서는 다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명확했다. 다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삶이 필요했다. 지금껏 하지 못한 결단이 필요했다. 마침내 나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창으로 삼아 두터운 현실을 뚫어버리기로 했다. 그렇게 20년간 잘 다니던 회사를 떠나 내가 도착한 곳은 20년 넘게 간직한 내 오랜 꿈이었다. 이 책은 김민철이라는 작가가 파리에서 겪었던 2달간의 생활 기록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하는 저는 가끔 게스트로부터 책을 추천받는데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많이 행복하고 또 설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설렘의 기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말하면 좋을까? 무엇을 말해야 내 사랑이 남들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 사랑에 빠진 연인의 마음이다. 이 사랑이 얼마나 운명적인지 다시 없을 감정인지 설명하고 싶은 거다.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사랑스러움은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직감하고 있다. 파리와의 사랑을 그걸 어떻게 말로 해? 봄의 파리는 처음이었다. 내가 알던 회색빛 파리는 그곳에 없었다. 공항 지하철에서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뿌렁덩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땅 울렸다. 주저함이 없는 햇빛이었다. 그 햇빛 아래에서 사람들도 주저함이 없었다. 공원 잔디밭에 사람들이 꽃처럼 피어 있었다. 색색의 천을 바닥에 깔고서 우통을 훌러덩 벗고서 몸의 마지막 긴장 한 톨까지 다 풀어버리고서 햇빛이 드는 노천 카페에는 빈자리라고는 없었다. 테이블 위에선 와인 잔들이 쨍그랑쨍그랑 봄빛을 튕겨냈고 분수의 물줄기도 봄빛으로 샤워하며 차르르 차르르 시끄러웠다. 덕분에 숙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봄보다 더 시급한 나의 의무는 집주인을 만나는 일이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로드뷰로 몇 번이나 확인하며 상상 속에서 걸어본 바로 그 길, 바로 그 대문 앞에 서 있으니 헐렁하게 생긴 청년이 헐렁한 걸음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다. 마침내 그가 열쇠로 육중한 대문을 열었다. 철컹. 한 달간의 나의 운명이 열렸다. 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어둡고 서늘한 복도를 지나자 작은 중정이 나왔다. 그곳엔 식물과 테이블과 의자와 잿더리가 있었다. 복도는 이어졌고 다음 문을 열자 또 하나의 중정이 나왔다. 식물이 멋스럽게 가득한 곳을 통과하자 마침내 건물 입구였다. 겨우 문 몇 개를 통과했을 뿐인데, 겨우 열쇠 4개를 썼을 뿐인데, 겨우 6층으로 올라왔을 뿐인데, 창밖으로는 19세기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이 펼쳐지고 그 시선 끝에는 1600년대에 지어진 성당이 서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4시 30분. 밖은 아직 깜깜하다. 몸을 일으켰다. 작은 거실에 작은 테이블 위 조명을 켜고 물을 끓였다.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고 음악을 찾아 조용히 틀고 빈 페이지 앞에 앉았다. 어제를 너무 다 잊어버리기 전에 글로 고정해 둬야 했다. 이 일기의 독자는 영원히 나 혼자일 것이다. 어제의 햇빛과 거리와 치즈와 와인과 성당과 나뭇잎과 꽃과 공원과 반짝인 사람들과 그들보다 반짝였던 나를 기록한다. 창문을 활짝 연다. 사람 소리도 차 소리도 없이 새소리만 가까이 또렷하다. 이런 아침이 되면 나는 뭘 하고 싶었더라? 나는 되고 싶었던 나를 기억해낸다. 이 도시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었다. 아무도 없는 공원을 크게 한 바퀴 뛰고 낮은 붐비는 그 잔디밭을 독차지하고 싶었다. 돌아오는 길엔 이제 막 문을 여는 카페의 첫 손님이 되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간 나온 바게트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여유롭게 나만의 샌드위치를 만들고 싶었다. 상상 속에서 나는 이미 근사한 파리지앵이었다. 한동안 시차 적응에 완벽하게 실패했다. 덕분에 원하던 아침에는 완벽하게 도착했고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 일기를 쓰며 캄캄한 기분을 몰아내다가 밖이 조금 밝아오면 주저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매일 그날의 기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저없이 방향을 틀었다. 아침마다 파리 지도는 새롭게 계속 그려졌다. 아침마다 유명한 파리가 그냥 우리 동네로 편입되었다. 부자 동네 생제리맹이 우리 동네가 되고 릭상부르 공원이 우리 동네 큰 정원이 되었다. 나는 주저없이 그 새벽 내 발이 닿는 곳 모두를 우리 동네라 불렀고 기꺼이 그 안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 동네는 점점 더 커져갔다. 길은 반듯하지 않아 늘 나를 낯선 곳에 데려다 놓았으니까. 그리고 나의 정처 없는 새벽 산책을 끝내는 건 언제나 바게트였다. 이미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점점 더 시차에 적응해 갈 것이고 이 선물 같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걸. 나의 밤은 점점 길어질 것이고 밝은 아침은 눈 뜨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최대한 아껴 먹고 싶다. 끝까지 음미하고 싶다. 화장기 없는 파리의 새벽 시간을, 나만의 만찬 같은 이 시간을. 나는 책마다 뽕피두 센터에 대한 사랑을 숨겨두었다. 모든 요일의 기록에서는 여행이 일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 아침 바게트가 일상이 되고 노천 카페가 일상이 되고 밤새워 쓰는 글이 뽕피두 센터가 일상이 되는 것을 꿈꾼다 라고 썼고 모든 요일의 여행에서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도대체 왜 이 땅을 떠나 그 땅에 도착해야만 하는가? 너무 보고 싶어 3번이나 들러서 보고 또 봤던 미술관 한 귀퉁이의 조각상만 다시 보고 싶었다. 라고 썼고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해선 여행자라면 누구나 이마에 받고 살아가는 자신만의 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도 이마엔 자신만의 별이 박혀 있단다. 나의 별은 파리 뽕피두 센터에 있었는데 너의 별은 밤에 베네치아에 있었구나라고 썼다. 무엇이 그렇게 좋았을까? 또렷하게 말하긴 조금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나를 좋아했다. 처음 보는 그림에 그토록 마음을 내주고 처음 알게 된 화가의 전시실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나를 좋아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정해졌다. 우선은 뽕피두 센터로 가는 거다. 버스를 타고 근처 어딘가에 내린다. 10분만 직진하면 뽕피두 센터라고 구글맵이 알려주지만 그건 구글맵이 여행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10분은 순식간에 1시간으로 늘어난다. 파리가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도시라는 건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걷다 보면 파리는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료 박물관, 예쁜 가게, 느긋한 카페, 발랄한 공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 부유한 친절에 홀려 나는 결국 여기까지 온 걸까? 한참을 방랑하다 마침내 나는 뽕피두 센터에 도착한다. 이 도시는 나의 오랜 꿈에는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는다. 먼지 위로 또렷하게 찍힌 발자국. 그 아래로 어떤 과거가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지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 도시 곳곳에 과거에 내가 서 있다. 세느강 다리 위에서는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던 값싼 치즈 파니니를 먹으면서도 행복에 겨워 날듯이 걷는 오래전의 나를 마주치고 동네 공원 구석에서는 풀밭에 앉아 10,000원도 안 하는 와인을 마시면서도 다 가진 사람처럼 굴던 나와 남편을 본다. 파리에서 하고 싶은 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치즈 사기, 루꼴라 큰 봉지로 사기, 각종 허브들 사기, 궁금한 식재료 다 사보기, 샴푸 린스 사기, 꽃 사기, 아침에 마실 차 사기, 어제 먹다 남은 와인 마시기, 각종 공연 보기, 매일 다른 미술관 가기, 같은 미술관 여러 번 가기, 단골집 만들기. 적어놓고 보니 참 소박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차, 치즈, 와인, 루꼴라, 낯선 식재료, 공연, 미술관. 오래도록 원하던 걸 하나씩 이루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지나간 자리엔 허무함이 자꾸 맴돌았다. 어쩌면 허무는 텅 빈 상상력의 자리일지도 몰랐다. 버킷리스트를 손쉽게 하나씩 이루고 있었지만 뭔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나는 슬슬 눈치채고 있었다. 완벽해 보이는 나의 버킷리스트에 빠진 결정적인 무언가. 그건 바로 상상력이었다.
20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보란 듯이 막 살 거야. 이만큼 살았으면 모범적인 나와 헤어질 때도 된 것 같다. 좀 대충 살고 뒷일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보고 싶다.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파리에 왔으니 자유분방하게 매일 다른 식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오후 늦게까지 늘어지게 자보고도 싶었고 노천 카페에 앉아서 멍하니 거리만 바라보고도 싶었다. 새벽까지 깨있어 보고도 싶었다.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평생 한 번도 못 본 자유분방한 자아가 파리에서는 부디 눈을 떠주길 바랐다. 오전을 채우는 건 산책과 아침 일기와 아침 식사였다. 아침 일기는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굳이 말하면 내일 쓰는 일기랄까? 궁여지책으로 시작했는데 필연적으로 전날의 일로부터 시간적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날의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효과가 있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좀 더 깊게 곱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문제는 파리에 와서 내가 지나치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묘사하려다 보니 어떤 날은 일기를 썼을 뿐인데 3시간이나 지나서 화들짝 놀라곤 했다는 것이다. 어제가 정리되고 나면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무엇이 파리만의 분위기를 만드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솔직히 파리의 레스토랑과 카페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매일 아침 의자와 테이블을 길에 세팅하며 무대를 만들면 더워도 추워도 기이할 정도로 야외석을 고집하는 파리 사람들과 그 기분이 궁금한 관광객들이 그곳에 앉으며 파리의 풍경을 완성해냈다. 나도 그 풍경에 열심히 동참했다. 이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에서 사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아니, 나는 얼마가 필요한 사람일까?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그게 참 궁금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견적이 나왔다. 아침과 저녁을 집에서 간단하게 챙겨 먹으니 나 한 명을 먹여 살리는 데에는 그게 아무리 파리라도 큰 돈이 들지 않았다. 물론 항공료와 숙박료에 이미 큰 돈을 쓴 이후였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2시의 여자가 되었다. 그게 어디든 그게 얼마든 매일 오후 2시엔 가고 싶은 식당에 가는 거다. 대부분의 식당은 점심시간에 오늘의 메뉴를 만들어서 싸게 내놓았으니까 보란듯이 전체와 본식, 디저트까지 코스로 먹어도 부담이 없었다. 점심 식사의 에너지는 늘 나를 성실한 여행자로 빚어냈다. 의도적으로 길을 잃으며 의도적으로 많이 걸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늘 길 위에 있었으므로 지금 잠깐 생겼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많은 것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이렇게 나만의 행복을 주워다가 계속해서 기록했더니 허무가 있던 자리에 꽃이 피고 새가 날아와 노래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내가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곳 중에 하나인 리슐리의 도서관으로 향했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울고 싶은 심정이 된다. 꿈꾸던 도서관이 거기에 있었다. 타원형의 거대한 방. 아니, 방이라기엔 너무나도 광장처럼 큰 공간 전체를 책들이 4층 높이로 감싸고 있다. 책장 곳곳을 노란 조명이 밝히고 있지만 이 공간의 조명을 담당하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유리천장. 불투명의 유리천장이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학생증이 있어야 했다. 나는 진짜로 울고 싶어졌다. 그런데 무슨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놀랍게도 똑같은 타원형 도서관이 하나 더 있었다. 심지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늘색 조명이 놓인 개인석은 꽉 차 있었지만 괜찮았다. 마침내 들어왔으니까. 책을 읽는 척하며 공간을 더 열심히 읽었다. 오래 전이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질투 섞인 눈으로 여기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봤을까. 실제로 나는 나중에 혼자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날은 그토록 앉고 싶었던 개인석이 비어 있었다. 하늘색 조명 하나를 내 몫으로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 불현듯 도서관이 어두워졌다. 순식간에 공간은 빗소리로 가득 찼다. 유리천장은 바깥 날씨를 그대로 공간 전체에 투영했다. 한참이 지나 다시 유리천장으로 빛이 들어올 때 나는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섰다. 비온 뒤 맑은 세상을 맑은 마음으로 걸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다. 부러움 한 톨 깃들 여지 없는 맑은 마음이었다. 지난 18일 내내 친구들과 함께였다. 나는 최고로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18일 동안 빈틈없이 착착착, 매 순간 착착착. 친구들 2명은 짠 것처럼 똑같은 말을 나에게 남기고 갔다. 살면서 이렇게나 바쁘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봤어. 친구들이 떠난 후에 깨닫는다. 할 일이 있어서 바빴던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토록 바쁠 수밖에 없었다는 걸. 혼자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아침이면 다시 나로 되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나는 늘 그랬다. 주말 아침에 혼자 깨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 일상 속에서도 여행 속에서도 그건 같았다. 새벽에 깨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아 일기를 쓰는 시간이 꼭 필요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마음의 부유물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걸 글로 써야 단정한 마음이 찾아왔다. 할 일이 많아서 밤늦게 깨 있었던 게 아니라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혼자여야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서 나는 그토록 바쁘고 부지런했던 것이다. 노트를 꺼내서 쓴다. 마침내 나는 나의 고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얼마나 이곳에 도착하고 싶었던가. 모든 시선을 지우고 나와 함께 고요히 있는 것, 그냥 있는 것, 가만히 바라보며 그저 있는 것. 아무리 빛나도 나만의 어둠 속에 고요히 안착하는 것.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였다. 나와 잠깐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금방 행복이 차오르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파리엔 2개의 집을 마련해 두었다. 5월의 집과 6월의 집. 5월의 집은 깨끗한 오구에 있었고 룩셈부르 공원이 바로 옆이었고 조금만 걸으면 무프타르 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발드그라스 성당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큰 창문이 2개나 있었다. 반면 6월에 내가 예약한 숙소는 파리 29, 파리의 끝. 위험하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고 관광객은 도대체 갈 일이 없는 동네에 있었다. 택시는 나를 새로운 숙소 앞에 내려주었다. 낡고 잘 관리된 나무바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쪽 벽엔 소파, 맞은편 벽엔 초록색 주방, 옆방엔 커다란 침대와 키가 큰 창문, 그 밖으로 넘실넘실 출렁이는 키가 큰 초록 나무들.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테이블부터 창문 앞으로 옮긴다. 노란색 의자도 그 앞으로 옮긴다. 이로써 나는 키가 큰 나무를 창밖으로 보며 밥을 먹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집은 더 완벽해졌다. 밖으로 나가자 동네 전체에 라틴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동네 축제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거기엔 주우당 마을 축제라고 떡하니 적혀 있다.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소박한 우리의 축제. 모두가 자신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흘러나오는 웃음을 도대체 멈출 수가 없었다. 앞으로의 한 달이 괜찮을 거라는 확답을 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피크닉 매트까지 챙겨서 밖으로 나간다. 가자. 비투쇼문 공원으로. 우리 동네의 심장으로. 나는 어쩌자고 비투쇼문 공원에 날씨 좋은 6월이 저녁에 해가 지기 전 가장 빛이 아름다울 때 찾아온 걸까? 천국에 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절벽 뒤로 곧 넘어가려는 해는 마지막으로 금가루를 온 세상에 뿌린다. 그 노란 기운을 받아 나뭇잎들이 투명한 형광으로 빛나고 물은 금빛으로 반짝인다.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모두 금발이 되고 모두의 실루엣에도 금색 가루가 내려앉았다. 하루를 100시간쯤 산 기분이었다. 아침의 걱정과 점심의 설렘과 오후의 흥분과 저녁의 천국까지 하루에 몇 개의 기분을 오르락내리락 한 거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급 하루. 가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다. 친구들이 떠나고 난 후 나는 게으르게 더 게으르게만 보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다녔으니까 마침 동네까지 옮게 되면서 나는 좀 더 게으른 여행자 모드로 돌입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오일 파스텔 수업이 시작된 것이다. 몇 주 전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요나 작가님이 한 달짜리 오일 파스텔 수업을 개설하신다는 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았다. 6월에 나는 그야말로 아무 계획 없음 상태인데 이건 낭만의 파리를 완성하는 결정적 퍼즐 조각이었다. 4주간 우리의 수업이 진행되는 곳은 그 유명한 파리다방, 놀랍게도 진짜 이름이 파리다방이다. 오일 파스텔을 오늘 처음 만져보는 왕초보 우리를 앉혀놓고
작가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수업을 시작하셨다. 정확한 형태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윤곽을 의식하지 말고 색 덩어리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 분홍색이 있네. 노란색 덩어리가 그 옆에 있고 끝부분에 하얀색이 있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오일 파스텔에 틀리는 건 없어요. 이것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그리면 틀린 것 같죠?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서 다시 그려나가면 돼요. 틀리는 건 없어요. 아, 틀려도 되는 세상이라니, 틀려도 틀리지 않는 세상이라니, 카페 문을 하나 열었을 뿐인데 나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도착한 것인가? 틀리는 건 없어요. 무슨 마법의 주문 하나를 얻은 것 같았다. 마음껏 칠하세요. 원하는 색으로 칠하세요. 그렇게 그렸다면 그 모양이 맞아요. 틀리는 건 없어요. 그런 색깔로, 그런 모양으로 살고 싶나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미술관을 좋아하지만 미술적 지식은 부족한 나는 언제나 나의 느낌에 충실하다. 느낌이 오는 작품만 들여다보고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나는 다르다. 나는 유나 작가님의 오일 파스텔 제자. 작가님과 우리는 한 달간 꽃을 그릴 예정이다. 오르쉐 미술관. 그날 그 한적한 전시실 안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낸 건지 모르겠다. 휴대폰을 꺼내서 얼마나 사진을 찍고 노트를 꺼내서 얼마나 필기했는지 모르겠다. 이토록 풍성한 문화라니. 이런 것들을 일상으로 접하며 산다는 건 무엇일까? 어린 시절부터 이걸 당연한 환경이라 여기며 자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의 부유한 생활도 누군가의 화목한 가정 환경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좀처럼 부러워하지 않지만 타고난 문화적 환경은 언제나 부럽다.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처음 가지게 된 것도 어릴 적 들은 이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파리에 유학을 다녀온 이모가 말했다. 거기 사람들은 주말에 부모랑 다 큰 자식들이 미술관 앞에서 만난다고. 만나서 같이 전시를 보고 여유롭게 밥을 먹고 헤어진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리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유독 이모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건 그 이야기를 하는 이모의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이토록 오래 곱씹는 건 어린 시절 나는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름 아닌 내가 오늘 그 풍성한 문화의 주인이 되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어린 나의 결핍을 다름 아닌 지금 내가 다 채워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쁜 남편은 이제 막 잠에서 깬 내 목소리를 들으며 늘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글쎄, 오늘은 뭘 하는 게 좋을까? 점점 몰라라고 답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목적지를 잃어버렸다고. 남편은 내 이야기를 찬찬히 듣더니 말했다. 근데 왜 목적지가 있어야 해? 그 질문을 남편만 내게 한 건 아니었다. 나도 나에게 몇 번이고 한 질문이다. 왜 목적지가 있어야 해? 이미 나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해 버렸는데 저 밖에 아무리 유명한 파리가 있어도 나는 매일 하나도 안 유명한 우리 동네로 돌아올 수 있어서 행복했다. 동네 생활의 심장은 치즈 가게였다. 그리고 치즈 가게만큼이나 내가 자주 들른 곳은 과일 가게였다. 그곳에서 매주 꽃다발을 사는 기분으로 민트 한 다발과 딜 한 다발을 샀다. 1유로밖에 안 하는 스페인 오이는 빨래 방망이보다 굵고 컸다. 그걸 소금에 절여서 딜을 양껏 넣고 차지키 소스에 버무려 먹는 게 한동안 나의 저녁 식사였다. 물론 그 옆에 아주 많은 치즈를 곁들여서 그리고 거기에 늘 함께 마신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처음 파리로 떠나올 때 남편이 지령을 내렸다. 30유로 이상의 와인만 사 먹어. 파리까지 와서 싸구려 와인만 사 먹을까 걱정이 된 남편의 조언이었지만 결국 내가 정착한 건 6유로짜리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이었다. 집에서 계단을 내려와 15걸음을 걸으면 아주 작은 이태리 식료품점이 있었다. 그 작은 식료품점에서 괜찮은 와인을 판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오후에 나도 줄을 섰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자기 차례가 되니 1.5리터짜리 병 2개와 750ml짜리 병을 5개나 꺼내는 게 아닌가. 바로 느낌이 왔다. 나는 바로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깨끗하게 씻은 빈 와인병을 들고 나는 다시 줄을 섰다.
내 차례가 되었다. 가게에 들어서니 벽에는 수도꼭지가 몇 개 달려 있었고 수도꼭지마다 와인 생산지가 적혀 있었다. 술을 사는 행위가 이토록 인간적일 수 있다니. 마치 동네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왔다던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내가 체험하는 느낌이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저는 막걸리가 아니라 간장을 그렇게 빈병에 받아왔던 기억이 나요. 살던 동네에 양조 간장 공장이 있었는데요. 간장이 나올 때쯤에 그 맛있는 간장 냄새, 외간장이라고 하죠. 그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했었죠. 두 번째 오일 파스텔 수업이 끝난 날에는 유나 작가님과 같이 지하철을 탔다. 이지은 작가님이 셋이서 비투쇼명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비투쇼명 공원의 풀밭 경사는 예상보다 심했고 덕분에 우리는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 동안 자꾸자꾸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때마다 깔깔 웃으며 이번엔 제대로 자리 잡아보자고 했지만 또 미끄러지고 또 올라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명은 또 아래쪽에 내려가 있고 또 깔깔 웃고 또 앉고 또 실패하고 또 수다를 떨고 또 미끄러지며 몇 시간을 그렇게 웃었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도 못 느껴본 파리였다. 파란 하늘과 거대한 나무, 연두빛 잔디와 빨강 매트, 차가운 와인과 맛있는 음식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 위로 흩어지는 웃음. 매우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행복, 더 근사한 무언가를 찾아 더 먼 어딘가를 헤매는 나를 불러다 앉히는 사람들. 이상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라면 이 장면을 얼마나 찍었을 텐데, 사진으로 영상으로 모조리 기록하고 싶어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 찍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 순간에 존재하고 싶었다. 어떻게 찍어도 지금 이 기분은 담기지 않을 테니까. 내가 나를 열면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였나? 내내 혼자일 거라 생각했다. 2달간 깊은 고독 속에 안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음을 여는 만큼 누군가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토록 차가운 파리에 이토록 다정한 세상이 있다니. 이곳에서 나는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내가 되어 있었다. 나는 어떤 모양이 되고 싶은가? 학생, 회사원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 나는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을 것인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생각은 여기에 도착했다. 답이 당장 찾아질 리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질문을 찾은 것만으로도 이미 크나큰 수학이었다. 파리엔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왔다. 6월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갔다. 에어컨이 있는 곳은 드물었다. 집에는 선풍기도 없었다. 파리에서의 시간은 이제 열흘 남았다. 파리는 언제나 내게 어려운 짝사랑 상대였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알고 싶고 구석구석 나만 아는 매력을 더 찾고 싶고 내가 모르는 매력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이곳에선 열심이었다. 혹시 내가 못 보고 돌아가는 게 있을까 전전긍긍했다. 잠깐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늘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사진을 열심히 찍었고 동영상도 얼마나 찍고 편집했나 모르겠다.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아등바등 소유하려 했다. 파리라는 거대한 숙제의 끝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내 마음에게 내가 당당히 선포했다. 파리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이만큼 부지런히 사랑했으니 이제는 노년의 잔잔한 사랑을 시작할 때라고.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다. 시간을 천천히 흘려보내며 공간을 느긋하게 머금으며 사랑해보는 거다. 오후엔 뱅센누 숲으로 갔다. 사람이나 오리배나 거위나 모두 더없이 여유로운 오후였다.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과 누워서 책을 읽는 사람들. 그 옆 나무 그늘에 나도 가져온 피크닉 매트를 펼쳤다. 눈을 감고 누워서 바람을 맞다가 책을 꺼내서 읽었다.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을 보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오래 걸렸다. 며칠 전에 나였다면 이 풍경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담느라 또 열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면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장면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곳에서 충분히 존재하고 싶다. 이곳의 일부가 되어 온전히 있고 싶다. 가장 예기치 않은 모양의 하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루치 모험으로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파리에서의 시간이 딱 나흘 남은 밤. 12시가 넘어 침대에 누워있던 나는 갑자기 몇 시간 후에 떠나는 에트르타행 기차 티켓을 끊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생라자르 역으로 간다. 8시 40분 르아브르행 기차를 타기 위해. 2시간 동안 기차는 서쪽으로 달려 나를 르아브르에 내려주었다. 르아브르 기차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리자 에트르타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 넓은 해변의 맨 끝에 거대한 코끼리가 마치 코를 바닥에 박고 있는 듯한 형상의 코끼리 바위가 있다. 귀스타브 크루베, 앙리 율소 등 수많은 화가들과 특히 클로드 모네가 이 풍경을 얼마나 그린지 모른다. 에트르타의 아름다움은 화가들의 그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모래 대신 하얀 돌멩이로 가득한 해변 덕분에 세상은 더욱 하얗게 빛이 났다. 파도가 크게 칠 때마다 어김없이 돌멩이들이 차르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차르르르 굴러가고 돌멩이들이 뒤이어서 차르르르 몸을 뒤틀며 파도와 논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낯선 감각이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그런 날이 있다. 이만큼 바란 것은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과한 친절함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의 하루. 그날 에트르타의 바닷가가 그랬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충동적으로 모험을 떠나고 싶어 어젯밤에 기차표를 예약했을 뿐인데 바다가, 자갈이, 들꽃이 그곳에 머문 시간이 모두 내게 지나치게 다정했다. 하루는 놀랍게도 24시간이나 된다. 나에게 더 이상 매달의 월급은 없을 것이다. 대신 매일 나에게 24시간이 입금될 것이다. 마음껏 다 써버려도 다음 날이면 다시 24시간이 내 손에 들어온다.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결국 돈이 아니라 시간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안정적인 돈 대신 넘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던 것이다. 24시간을 오롯이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자주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의심할 것이다. 24시간을 받아들고 한숨을 내쉬기도 할 것이다. 내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 겨우 이거였나 고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치의 반짝임을 챙기려 애쓴다면 결국은 행복한 인생이라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지난 2달간 그랬던 것처럼. 막막한 만큼 자유로울 것이다. 고독한 만큼 깊어질 것이다. 불안한 만큼 높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여행은 이제 끝나지만 이 삶을 계속 여행해 보고 싶어졌다. 무정형으로. 안녕, 나의 파리. 읽는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던 김민철의 무정형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